네, FOMC 회의에 대해서 저희가 기획 특집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SK증권의 최석원 전무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은 당장 앞으로 다가온 5월 FOMC 회의, 네. 올해 FOMC 회의 가운데 가장 매파적인 회의가 될 것이다. 뭐 이런 의견도 일각에서는 있더라고요. 왜 네, 예. 그런 의견이 있다라고 일단 생각을 하세요? 네, 기본적으로는 물가에 대한 전망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가가 1분기 또는 지금이 고점이라고 생각하는 쪽은 이제 지금 기대 인플레이션을 좀 이렇게 막아야 된다는 그런 게 가장 강한 시기가 아니겠느냐. 그럼 5월달이 가장 강하고 그 이후에 실제로 물가가 좀 떨어지기 시작한다면 네. 전반적인 어떤 물가 안정과 더불어서 긴축의 강도도 조금 줄어들 수 있겠다. 이런 의견 아닌가 싶어요. 네. 근데 이제 뭐 저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런 의견을 지금 섣불리 내기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결국은 물가를 올리고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아직까지는 상당히 불안한 상황이에요. 뭐 전쟁도 우리가 지금 불확실성하에 있죠. 전쟁 그렇죠. 언제 끝날지 혹시 우리 앵커분은 모르죠. 아시겠나요? 예, 저희가 모르는 상태이고 또 사실 그거 이외에도 공급망을 훼손하고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 코로나19 이외에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중국 문제도 있고 또 기타 ESG와 관련된 부분도 있고 네. 이 러시아가 계속적으로 이 에너지를 무기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이제 이런 문제들이 아무래도 좀 시간이 걸릴 거라고 보면 그 어떤 FOMC를 딱 찍어서 이게 가장 매파적이고 그 다음부터는 나아질 거다 이렇게만 보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좀 기다려봐야 된다. 지금은 게다가 이제 우리가 매파적이라고 표현을 할 때 금리만 생각을 하지만 네. 양적 긴축도 또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양적 긴축은 이제 주로 또 자산 가격이 크게 움직일 때, 예를 들면 자산 가격이 좀 더 버블일 때 사용하게 되는데 그런 것까지 남아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뭐 이번에 그냥 가장 긴축적인 모드를 보이고 그 다음부터 나아질 거라고 섣불리 예상하는 건 좀 어렵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대내외적인 환경이 아직까지도 불확실성이 갇히질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인플레 고점을 논하기에는 너무 낙관론을 펼치기에는 시기상조다.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라는 말씀이신데 실제로 6월 그러니까 뭐 15일에 마무리되는 6월의 FOMC 회의에서도 지금 자이언트 스텝 가능성이 네. CME 패드와치 보니까 92.4%나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자이언트 스텝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가 이제 결국 우리 생각을 해보면 네. 그럴 이유가 과연 있을 것이냐 아니냐의 문제이니까 뭐 제가 예단해서 이 자이언트 스텝이 있을 거다 없을 거다 이렇게 예견을 하기는 좀 어려운 불확실성 환경하에는 있지만 네. 지금 보기에는 그런 식은 아닐 것 같아요. 지금 한 2.5에서 3% 정도의 연준이 생각하고 있는 그 연내 금리 인상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면 남아 있는 게 한 5번 되거든요. 6월까지 포함해서. 그러면 50bp 금리 인상으로 할 수 있고 그다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문제가 된다면 제가 보기에는 양적 긴축을 조금 더 강하게 네. 진행함으로써 연준의 대차대조표 축소를 같이 진행해서 효과를 극대화하려고 할 것이지 금리 인상을 통해서 그거를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뭐 좀 다른 형태의 어떤 그 위기감, 그러니까 물가에 대한 위기감이 지금보다 훨씬 더 높아지는 어떤 그런 위기감이 아니면 가급적이면 한 50bp 정도를 몇 차례에 걸쳐서 유지하는 이런 상황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뭐 50bp 인상하고 향후에 양적 긴축도 같이 한다면 그것도 시장에는 상당히 부담이 되지는 그렇죠. 않을지. 예, 부담은 계속 남아 있는 상황으로 예. 봐야 되겠죠. 그렇다면은 환율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서서 저희가 네 분의 의견 들어봤는데 네. 한 두 분은 지금이 고점일 것이다. 두 분은 상방을 네. 열어놔야 한다. 이런 의견이었거든요. 근데 많이 올라오긴 올라왔어요. 그렇죠. 저희가 이제 수년간에 걸쳐서 보면 상당히 많이 올라온 수준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근데 최근에 일본의 엔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단기간에 20% 이렇게 오르고 하는 것들은 충분히 글로벌 시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고 우리도 뭐 그에 근접하는 수준까지는 올라와 있지만 아직도 룸은 남아 있다고 보고 지금의 변화는 지난 한 5, 6년간에 걸친 어떤 뭐 좀 길게 보면은 네. 그 코로나19를 제외하면 한 10여 년간에 걸친 그런 안정적인 분위기에서는 좀 달라지는 상황이에요. 그 물가도 한 4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고 금리 인상의 속도도 거의 제가 보기에는 한 20년 만에 가장 빠른 속도로 올릴 가능성이 있는 거고 뭐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 볼 때 환율의 상승이나 이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수준 됐으니까 지난 한 5년간 6년간에 이 정도 수준을 넘지는 않았으니까 이 정도에서 네. 멈출 거다. 이렇게 보는 건 좀 위험한 시각이다. 그래서 환율 상승도 저는 좀 더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고 결국은 이 압력이 줄어들 거냐. 그 압력이라는 결국 뭐냐면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고 미국으로 돈이 들어가는 현상들이 과연 이 줄어들 거냐 그거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고 물가가 높은 한 미국이 물가에 대해서 특히나 이걸 막아야 된다는 걸 첫 번째 목표로 삼고 있는 한 사실은 달러화 강세도 쉽사리 꺾이지는 못할 거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하반기에도 저는 달러화 강세는 좀 이어지는 상황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섣불리 과거의 사례를 봐서 뭐 고점을 예단할 수는 없는 위험한 상황이다라는 네, 말씀이신데 뭐 원화가 이렇게 약세를 보이니까 외국인이 팔 수밖에 없는 환경이잖아요. 네, 네. 외국인의 지금 우리 주식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금융위기 이후에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는데 네. 이 부분이 돌아오려면 원화가 약간 강세로 돌아서야 할 텐데 그렇죠. 이 부분은 예, 어떻습니까? 원화 강세라는 게 그런데 예. 원화 약세라는 게 생각을 해보면 이 전반적인 분위기에서 우리의 상대적인 매력도나 위상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생각할 때 지금 원화 약세가 될 거기 때문에 주식을 파는 것도 있지만 팔고 있는 행위 때문에 원화가 약세가 되고 있는 맞아요. 거기도 합니다. 예. 말하자면 환율이라는 건 어찌 보면 결과일 수도 있는 네,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근저에 깔려 있는 어떤 분위기들이 그리고 우리의 상대적인 매력도들이 부각될 수 있느냐. 사실 수출주도 에너지 그 수입 의존도 높은 뭐 이런 국가가 지금 상대적으로 어려운 상황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네. 게다가 그 이머징 마켓 주식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미국이 금리를 빨리 올린다고 할 때 상대적으로 더 피해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외국인 입장에서는 지금 큰 흐름의 포트폴리오 조정을 하고 있는 과정이라서 이건 역시도 예를 들면 예를 들면 뭐 네. 몇십 조를 팔았으니까 지난번 판 만큼이니까 그 정도로 그칠 거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고 이 압력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압력이 줄어들 때까지는 우리 좀 기다려봐야 돼서 우리 좀 짧게 끊어보더라도 상반기 중까지는 그 외국인들은 계속 매도할 거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다만 이제 환율과 관련해서 한마디만 드리고 싶은 거는 예. 우리가 작년 말에 통화 수합 끝났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한번 좀 다시 될 경우에는 일시적인 환율 하락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게 추세성을 바꿀 수 있느냐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예. 네, 그렇군요. 그리고 앞서서 엔화 말씀 잠깐 하셨는데 뭐 엔화 약세, 위안화 네. 약세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염두를 해둘 필요가 어느 정도나 있을까요? 뭐 그냥 지금의 전체의 과정은 달러가 약세가 되기 때문에 강세가 강세, 되기 때문에 예. 나타나는 그 결과로서 우리 해석할 수 있고요. 그래서 비슷하게 다 가는 현상입니다. 다만 이제 엔이나 그 위안화는 차치하고라도 예. 엔 같은 경우는 일본은 사실 오히려 디플레이션 리스크가 크다고 그렇죠. 생각하기 때문에 예. 지금의 엔저를 그렇게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완화적인 맞아요. 기조를 지속하겠다고 주장을 했죠. 그러니까 우리 언론에서는 뭐 나쁜 엔저 이래가지고 얘기를 많이 하지만 사실 또 일본의 일부 사람들은 이게 나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일본의 정책 당국자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 일본의 상대적인 매력도가 우리보다는 조금 커질 수 있는 부분 정도의 생각을 가질 수 있고 이제 제조업 측면에서 일본과 경합되는 거에서 네. 조금 손해를 볼 수 있다. 이 정도의 영향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제가 죄송하지만 컬럼을 다 읽어보진 못했지만 네네. 제목들을 최근에 쓰신 컬럼을 보자면은 뭐 지금은 장기 자산 배분 다시 고민할 때다. 네. 그리고 미국 주식 집중 투자 정답이 아니다. 이런 제목의 컬럼을 쓰셨어요. 어떤 네네네. 의미인가요? 소개를 좀 해주신다면. 뭐 여러 가지의 뭐 얘기들이 뒤섞여 있긴 하지만 뭐 요약을 하자면 장기적으로 우리가 한 지난 4, 50년간의 자산 가격 흐름을 보면 배분상 주식이 좋았을 때와 또 원재료라든지 이런 실물 자산들이 좋았을 때 이렇게 구분돼요. 근데 그런 구분되는 과정에서 지금이 어느 시기에 속하고 있느냐. 사실 지난 한 10여 년간은 정말 강력한 주식의 시대였어요. 그렇죠. 예. 이 시대가 혹시 끝나는 거 아니냐. 그거는 고인플레이션이 지속되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기에 자산 배분이 내가 적절하게 이루어져 있는 걸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는 얘기고요. 미국 주식에 집중하지 마라 네. 또는 몰빵하지 마라 이런 얘기인즉슨 미국에 대해서 막연한 낙관론을 가진 분석가도 있고 또 투자자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미국이 강력한 기업들을 가진 건 맞아요. 그런데 예를 들면
뭐 유럽이 혼란스럽고 뭐 이러니까 미국으로 돈이 다 흘러 들어가고 미국은 오히려 다 좋은 상태에서 뭐 자산 버블이 생길 수 있으니까 우리는 마음껏 금리 올릴 수 있고 이런 뭐 어찌 보면 장기 호황을 가질 수 있고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미국도 상당히 많은 경우에 정책적 실패뿐만 아니라 경기 침체들을 흔하게 겪어왔어요. 네. 그래서 자체적인 모순이라는 것도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미국이 최근에 보면은 나스닥 기준으로 봤을 때 한 23% 이렇게 빠지잖아요. 약세장이죠.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해야 되고 다만 이제 제가 그 칼럼에다가 추가로 쓴 거는 우리가 좀 이렇게 약간 극단적이어서 네. 미국이 잘 될 것 같으면 미국에다 투자하고 한국이 잘 될 것 같으면 한국에다 투자하시는데 그러지 말고 좀 섞어라. 미국이 그나마 그 위험한 세상에서는 그 안전한 자산으로서의 역할은 또 수행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중화시키는 역할을 해줄 수 네. 있다는 개념으로 자산 배분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썼습니다. 네, 네네. 그렇군요. 자산 배분을 그렇다면 보다 세부적으로 한다면은 네. 5월에는 어떤 전략 혹은 어떤 종목군들을 좀 사서 가는 게 좋을까요? 네,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리는 자산 배분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좀 더 장기적인 관점의 얘기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주식을 좀 줄여놔야죠, 사실은. 그러니까 전체 내 자산 중에서 위험 자산, 특히 위험 자산 중에서 주식 쪽은 좀 줄여놓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의 일부를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건 네. 주식시장이 많은 기업과 산업들로 이루어지고 어떤 상황이 됐든 그거에 수혜를 받는 업종과 종목들이 생기기 마련이라는 그럼요. 거예요. 예. 고물가와 고금리에 또 적합한 종목들이 있고 위험해지더라도 꼭 사람들이 사 먹어야 되는 또는 써야 되는 맞아요. 부분들의 필수 소비재 같은 것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가 면면이 지금 리오프닝이 진행이 되잖아요. 그럼 그 리오프닝 과정은 분명히 한쪽으로는 또 진행이 될 거예요. 이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필수 소비재라든지 또는 고금리 고물가에 적합한 종목을 고르는 게 중요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다른 차원에서 본다 그러면 제가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리고 네. 싶은 거는 기술주인데 아까 이제 우리 강방천 이 소장님이신가요? 예. 예,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저가 매수의 기회는 분명히 맞습니다. 지금 저가 매수의 기회는 맞는데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이해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워렌 버핏이 투자를 할 때 2달러짜리 미국의 은행주가 있을 때 1달러로 떨어지면 50% 하락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눈을 어디다 두는 거냐면 나중에 10달러를 되는 걸 보고 투자하는 겁니다. 아주 장기적으로. 그렇습니다. 네. 아주 장기적이 아니더라도 상당히 몇 년 안에 그런 결과들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견딜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2달러, 1달러, 10달러 이 과정을 견딜 수 있는 분들은 이 저가 매수에서 조금씩 저가 매수라는 건 분할 매수해야 된다는 네. 얘기입니다. 그런 매수들을 진행할 만한 시기에 점점 도달하고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주식의 전체 비중은 좀 줄여놓는 게 좋겠다고 봅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의 시장 상황, 거기에다가 맞는 투자 전략까지 자세한 내용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SK증권의 최석원 전무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